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시간이네요. 가설의 이해에 해당합니다. 이번에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연구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가설의 개념과 종류, 그다음에 검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론이라는 연구의 구성 요소 중에 이론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과학적 연구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어떤 과학적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때 양적으로 접근할 거냐, 질적으로 접근할 거냐에 따라서 양적 연구, 질적 연구를 알아봤고 또 연구를 하려면 우리가 연구 대상을 또 알아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연구라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연구에 대한 구성 요소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론은 어떤 사회 현상이나 사실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명제의 집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은 관찰에서 얻게 될 경험적 내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측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관찰에서 도출된 경험적 일반화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고 설명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론을 통해서 연구를 수행해서 이론을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자, 이론은 가설을 설정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론은 어떤 균합적 법칙을 끌어내려는 논리 체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건 뭐 이론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론이라는 용어 하나만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어쨌든 시험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이 이론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됩니다. 이론은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검증할 수 없는 걸 우리가 이론이라 하진 않아요. 그리고 일관성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이론 내 명제들과 기존의 지식이나 다른 이론들과의 일관성이 계속 중요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단순화해야 되고요. 복잡하지 않고 간결한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일반성, 넓은 현상에 적용될 수 있고 일반화의 가능성이 좀 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이론이 제공하는 예측이 정확해야 한다라는 의미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중 이론의 평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저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다른 요소가 들어가더라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뭐 외워야 된다라기보다는 머릿속으로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계속 밀고는 있어요. 언젠가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서렌디피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어, 네.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 연구에서 뭐 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사 연구에서는 이런 연구 과정에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훌륭한 결과를 우연히 발견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연구하다 보면 실패하는 것이 어떤 좋은 연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용어를 지칭하는 게 서렌디피티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냥 간단한 사례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약을 하나 개발하는데 그 약이 어떤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간인가 폐에 되게 좋은 약을 만든다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실험을 막 했는데 좋아지라는 장기는 좋아지지 않고 사람들이 계속 그 약을 요구하더래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성기능 개선에 되게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다시 용도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기능 개선 약인 뭐 비아그라라고 하는 약 있잖아요. 그 약입니다. 그 약이 굉장히 좀 의도치 않게 우연히 발견해 새로운 어떤 변화를 일으켰던 거잖아요. 이것처럼 조사 과정에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훌륭한 결과를 우연히 발견해내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서렌디피티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론이라는 게 있다면 이 연구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연구 문제는 뭐냐면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의미합니다. 연구 문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어떤 관계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부모의 경제력은 학업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거죠. 부모의 경제력이라는 게 있고 이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게 연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낙후된 환경은 청소년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런 연구 문제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설은 이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의 방향을 포함한 진술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독립 변수라고 하는 건 다른 변인에 영향을 주는 변수예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원인이 되는 변수, 동그라미 쓰 원인이 되는 종속 변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변인의 영향을 받는 변수예요. 결과가 되는 변수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설은 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의 방향을 포함한 진술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외향성이 강할수록 학업 성적이 좋아진다. 외향성은 독립 변수가 될 것 같고 학업 성적은 종속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부모의 경제력이 높다면 학업 성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한다면 부모의 경제력은 뭐가 돼요? 네. 독립 변수가 될 것 같고 학업 성적은 뭐가 될까요? 네. 종속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연구 문제, 우리가 어떤 이론을 검증하기 해결할 문제를 연구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그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다룬 게 바로 가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를 쳐주세요. 가설은요, 이론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또는 어떤 현상을 예측하기 위해 이론으로부터 도출해낸 동그라미, 관찰 가능한 명제를 뭐라고 하느냐? 가설이라고 합니다. 두 개 이상의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서술해 놓은 하나의 문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문제를 만들고 그 연구 문제에 따른 가설을 만든 다음에 그 가설을 가지고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이 연구 문제가 맞는지 이론이 맞는지를 알아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성별에 따른 업무 만족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학업 성취도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봉사활동 참여 시간 시민성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갈 수 있고요. 또 봉사활동을 많이 참여하면 시민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또 세울 수도 있습니다. 네, 가설의 평가 기준입니다. 가설의 평가 기준은 앞에 보셨던 이론의 기준하고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뭐, 외우신다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설은 검증할 수 있어야죠. 이론도 검증할 수 있어야 듯이 가설도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되고, 관찰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설에 포함된 개념들은 계량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동그라미 쓰요 계량화. 많이 배운 사람들은 부유하다라고 하는데 많이 배운 게 얼만큼이 많이 배운 걸까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들. 과거 시대에는 대학교만 가면 굉장히 많이 배웠다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대학 많이 배운 사람은 대학일까요? 대학 졸업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을 계량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 자, 부유하다라는 의미도 여러분은 부유한 게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계시면 부유하다고 할까요? 네. 기준이 다르잖아요. 이걸 우리는 또 대체할 수 있는 용어 소득 수준도 높다. 이렇게 바꿔서 특정할 수 있는 계량화로 의미합니다. 자, 논리적으로 명료해야 되고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논리로 표현하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간결하게 표현하고 동의 반복적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판매량의 증가율이 타사에 비해 높을수록 시장 점유율도 높아진다. 뭐 이건 그 판매량이 높으면 시장 점유율도 높아지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증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관계를 가설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시험 점수가 높을수록 전체 석차가 올라간다는 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설정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가설의 구비 기준과 평가 기준인데 이것도 평가 기준도 뭐 딱 물자듯이 뭐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닙니다. 위의 것을 좀 구체적인 용어로 설명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료성, 대부분 사람부터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 해결,
이론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상호 연관성, 두 개 이상의 변수로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야 되고, 가치 중립성, 연구자의 주관이나 편견이 반영되지 않아야 하며, 특정화, 관계의 반영까지 명시해 주어야 되고, 경험적 가능성, 변수의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앞에 보시면 그 가설의 평가 기준이나 구비 기준이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주관식으로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두 개 이상의 변수로 구성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가설의 구비 기준은 무엇이냐?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물론 뭐 객관식도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제 생각은 그냥 어느 정도 이해하고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가설에서는 오히려 이제 가설이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사실은 가설의 검증입니다. 특히 가설의 검증 중에서 요 가설 검증의 오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저는 오히려 이 파트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설의 검증에서는 어떤 통계적인 관점이 좀 필요하고요. 가설의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 자, 밑줄하고 동그라미 치세요. 내가 주장한 가설과 동그라미, 반대되는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이 어떻게 한다고요? 틀렸다는 걸 보여줌으로 내가 주장한 가설이 참임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 B, C는 효과가 없다라고 한 것을 세우고 효과가 없으면은 이제 검증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네, 물론 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귀무가설, 연가설, 대립가설이라는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공부하신 분에 따라 다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연가설과 연구가설을 굉장히 많이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귀무가설, 대립가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공부를 좀 더 이제 그 연구 방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연가설과 연구가설, 귀무가설, 대립가설 이게 뭐 다 다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가설이냐, 연가설이냐, 연구가설이냐 이게 연가설은 귀무가설과 동일한 용어이고 연구가설은 대립가설과 중요한 용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B번 같아요. B번. 예, 대립가설입니다. 자, 연구자가 주장하는 가설이에요. 자, 동그라미, 주장하는 가설. 연구 문제의 잠정적인 정답. 그걸 뭐라 그래요?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도 반대되는 가설 얘기했잖아요. 연구자가 주장하는 가설과 반대되는 가설을 뭐라 그래요? 귀무가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연가설과 귀무가설의 차이만 원지를만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관식으로 예를 들어 나올 때, 뭐 예를 들어서 연구자가 주장하는 가설로 연구 문제 잠정적인 정답은 무슨 가설이라 하고 반대되는 가설은 무슨 가설이라 한다라고 나오면은 그걸 쓰실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주관식은 왜냐하면 이거 뭐 객관식보다 더 쉬운 거니까 안 나올 수 있고 이렇게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틀린 거 찾기. 뭐 연구자가 주장하는 가설로 연구 문제의 잠정적인 정답은 귀무 가설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가설 검증의 오류예요. 가설을 검증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한다. 이거는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우라고 하고 했는데 막 틀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전제는 귀무가설의 상태입니다. 귀무가설의 상태. 자, 우선은 여러분들, 자, 참이에요. 귀무가설이 참이면 채택해요. 그러면 옳은 결정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오류가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예. 참이면 채택하면 오류가 나타날 수 없죠. 그러니까 옳은 결정이에요. 거짓이면요, 기각시켜요. 그럼 옳은 결정이에요. 그죠? 그런데 참이면 받아야 되는데 아니야, 기각시켜버려. 그럼 이때는 오류가 발생하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일종 오류라고 하고 뭐를 쓰느냐? 알파라고 해요. 그런데 귀무가설이 틀렸대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채택해버려요. 그럼 오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이종 오류, 베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알려드렸더니 막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또 기억을 시켜드릴게요. 자, 여러분, 참과 거짓 중에 뭐가 먼저 나오나요? 여러분, 거짓 참이라고 얘기하나요? 참 거짓이라고 얘기하나요? 참이잖아요. 참인데 기각시켜. 그러면 참이니까 무슨 오류예요?
1종이죠. 1이 먼저 나와요? 2가 먼저 나와요? 1이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1종이에요. 알파가 먼저 나와요? 베타가 먼저 나와요? 알파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참일 때, 기각시킬 때는 무슨 오류다? 1종 오류라고 뭐라고 쓴다? 알파라고 쓴다. 이 종오류는요. 안 되겠죠. 거짓인데 채택해요. 그러니까 2가 나오겠죠. 2종오류고 뭐라고 쓴다? 베타라고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종오류를 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유의 수준. 그래서 동그라미 별표 쓰세요. 네, 일종오류를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쓰느냐, 그럼 알파라고 쓴다. 뭐라고 부르느냐, 그럼 유의 수준으로 부른다. 이렇게는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알려드렸더니 그래도 잘 푸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규모가설이 거짓일 때, 거짓이래요, 거짓. 그런데 희각한대요. 이거 옳은 결정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와버렸어요. 규모가설이 참이 아닐 때, 거짓일 때 기각할 확률을 우리는 다른 용어 쓰더라고요. 뭐라고 쓰냐면 검정력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뭐라고 불러요? 1 마이너스 베타라고 씁니다. 검정력이라고 부르고 1 마이너스 베타라고 씁니다. 그래서 세 가지인데 이거 주관식도 나오고 객관식도 나오고 돌려서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가설에서는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 가설검 중에 오류가 한 문제 나온 다음에 연구가설이냐 뭐 아니면 가설의 뭐 어떤 특징이 뭐냐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설검 중에 오류는 확실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아까 우리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를 했는데 최근에 이 매개 변수와 조절 변수가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파트에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개라는 단어와 조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 대학원에서도 이 매개 변수, 동속 조절 변수에 되게 어려워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는데 우리는 뭐 그 정도까지 뭐 통계까지는 아니니까 이렇게 좀 단어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개 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연결해 준다, 매개해 준다라고 합니다. 조절변수도 비슷해요. 근데 자, 독립변수의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해요.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외향성이 강할수록 학업에 대한 에너지가 많아서 학업 성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외향성은 독립변수예요. 자, 외향성이 높으면 학업에 대한 에너지가 높아질 수 있죠. 외향성이 높으면.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조금 이해가 덜 되시죠? 그래도 그냥 일단 넘어가 볼게요. 예. 자, 조절 변수라고 하는 건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서로의 관계를 조절해 준대요. 아까 여기는 연결해 준다는, 매개 연결해 준다는 건데, 여기는 조절해 준대요. 자,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친 영향 효과가 동그라미 세 다른 변인에 의해 달라지게 된대요. 달라진대요. 예를 들면 외향성이 독립 변수의 학업 성적에 영향이 이 관계에서 연령이라는 게 있어요. 연령. 이 연령은 조절 변수, 매개 변수냐 조절 변수냐라고 하는 건데 조절이라는 거예요. 외향성, 학업 성적의 관계,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외향이 강할수록 학업 성적이 높게 나타날 수 있지만 고등학생은 외향성이 강할수록 학업 성적이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여기까지 설명해 드려도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예시를 좀 더 가지고 왔습니다. 자,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는 우리 아까 했죠. 다른 변인에 영향을 주는 변인, 영향을 받는 변인 이렇게 표시하는 거 아닌가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그죠? 영향을 주고받잖아요. 자, 조절 변인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 효과가 다른 변인에 의해 달라진대요. 달라진대요. 무슨 얘기냐? 얘가 얘한테 가나요? 조절 변인은 이렇게 가나요? 그런 거 없죠. 예, 이런 거 없죠. 그냥 뭐가 있는 건가요? 요렇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에 가는데 요게 싹 들어감으로 인해서 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달라져요. 효과가. 매개는 뭐냐면 매개 변이는 뭐냐면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야.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쳐요. 얘한테.
근데 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 가는 것도 위에서 가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 게 없는 거잖아요. 이게 없어요. 예. 그리고 얘는 얘한테 매개변이 영향을 줬다가 종속변이 직접 효과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직접 효과라고 하고 얘 매개변을 통해서 간접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독립변이 종속변에 미쳐가 다른 예측별통에 발생할 때 그 변인을 의미하는데 독립변이 영향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향을 매개변인이 받죠. 그리고 얘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이 되고 또 비종속변인의 독립변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자, 외모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 외모 있잖아요. 자, 발표 능력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외모가 조금 자신감이 있으면 발표 능력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영구적으로. 그런데 두 개의 변이를 넣어봤어요. 자신감과 공감 능력을 넣어봤어요. 자, 외모가 뛰어나면 발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다 다른 변수 하나를 더 넣어봤어요. 자신감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외모가 어때요? 자신감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영향을 주니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매개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외모가 높으면 자신감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종속변이 되죠. 자신감은요. 발표 능력에 독립변인에서 종속변 자신감이 높으면 발표 능력도 높아질 거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매개변인이라고 해요. 자, 조절변인은요. 공감 능력을 넣어봤어요. 공감 능력은 조절변이니까요, 매개변이니까요. 자, 외모가 뛰어나면 공감 능력이 높아지나요? 외모가 뛰어나면 공감력, 아유, 그런 경우 없잖아요. 드라마 많이 보셨잖아요. 외모 보면, 외모가 뛰어나면 공감 능력 높지 않잖아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면 발표 능력은요? 공감 능력이 높다고 발표 능력이 높을까요? 약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가는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네. 그러니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에 영향을 아무도 주지 않고 그냥 독립적으로 미치면서 얘가 싹 들어가는 순간, 공감 능력이 싹 들어가는 순간, 발표 능력이 어때요? 더 높아지죠. 그럴 때 우리는 이걸 조절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단어가 조금씩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로 넣기, 뭐, 예를 들어, 독립배송세에 미친 영향 효과가 다른 배에 달라지는 변이는 뭐냐, 뭐, 이렇게 해서 가로 넣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못 드렸다면, 이해 못 하신다면,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조절변이, 매개변이 한번 찾아보셔서 여러분 나름대로 학습하고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기입니다. 4절. 자, 시간 멈추시고, 멈추셨나요, 시간? 네, 시간 멈추셨어요? 네, 시간 멈추시고 풀어보세요. 먼저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틀린 게 어떤 문제인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네, 풀어보셨죠? 네, 이제 기출문제입니다. 1번은 무엇이죠? 1번? 네, 1번이요. 네, 가설입니다. 연구문제에 대해 연구자가 가지면 잠정적인 결론. 그래서 이렇게 주관식으로 나왔죠. 자, 2번은요. 땡땡 가설은 연구 문제 잠정적인 해답의 형태로 나타난다. 뭐죠? 예, 연구 가설, 대립 가설. 그쵸. 그 다음에, 땡땡 가설은, 연구 가설에서 멸시된 것을 부정하거나 기각하기 위해 설정된 것을 의미하고요. 네, 그래서 뭐죠? 네, 영 가설, 귀무 가설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별표를 쳐놓고 여러분들, 별표를 좀 쳐놓으시고요. 좀 단어를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나왔지만 이게 또 다음에는 다른 형태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렇게 가설의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뭐, 무슨 가설이냐, 그 다음에 개념이 뭐냐, 틀린 걸 맞는 거냐, 뭐 이런 것 나옵니다. 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잠정적인 진술 맞죠?
대립 가설은 연구자가 생각하는 생각과 대립하는 가설이다. 맞나요? 연구자가 설정하는 대립. 자, 방향은 가설과 비방향적 가설이 있고, 규모 가설은 연가설이라고도 하죠. 규모 가설이 기각되면 대립 가설이 채택되죠. 맞죠? 네, 답은 2번입니다. 대립 가설은 아닙니다. 네, 연가설이겠죠. 아, 그, 연구 문제 잠정적인 정답이겠죠. 그리고 대립가설이 아니라 연가설, 규모가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4번은요,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해하자고 했잖아요. 검증 가능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명료해야 되고, 연구 목적이 반영되어야 하고, 확인된 사실로 진술되어야 하고, 동의 반복되어야 되지 않는다? 확인된 사실로 우리가 가설이라는 건 이걸 확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4번, 확인된 사실로 기술되는 건 아니어야 되겠죠. 자, 사회과학에서 가설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경험적으로 검증, 논리적으로 명료, 변수 간의 당연한 걸 설정해서는 안 되고, 가능한 한 많은 변수를, 가설에 포함된 개념들을 계량화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가설은 가장 많은 변수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통계적 가설에서 연가설이, 자, 참임에도 불구하고 기각한대요. 참인데 기각한다. 자, 일종오류라고 뭐라고 쓴다고 그랬어요? 알파라고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번입니다. 자, 7번 보세요. 또 비슷하게 계속 나와요. 두 가지 오류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진실한 게 뭐죠? 참인 가설을 기각하는 경우와 거짓인 가설을 채택하는 경우. 전자를 1종, 후자를 2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뭐, 참, 거짓 만나왔어요. 자, 유의 수준, 이거 나왔죠.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예, 유의 수준, 예, 연구자가 설정한 무엇의 오류를 의미하며 뭐로 표기한다? 네, 일종 오류의 최대치를 의미하며 알파로 표기한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유의 수준이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의 수준은 주관식이라고 써놓으세요. 네. 그래서 답은 뭐예요? 일종 오류 알파입니다. 네. 그 통계적 가설 검증 시 연가설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래요. 채택이래요. 자, 참 거짓 먼저 뭐가 나와요? 거짓 나왔죠. 그러니까 알파베트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종이에요, 2종이에요. 2종이 먼 뒤에 나오죠. 2종 오류라 부르고 뭐라고 표기해요? 베타로 표기하죠. 이제 1종, 2종, 그러니까 참 거짓 1 알파, 2 베타 이렇게 기억하시면 틀릴 일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자, 9번하고 10번인데, 자, 10번을 먼저 봐볼게요. 통계적 가설 검증에서 영가설이 참일 때 이를 기각할 확률. 영가설이 참일 때 기각하는 거니까 뭐예요? 알파겠네요. 거짓일 때 이를 기각하고, 거짓인데 기각한대요. 대안가설을 채택한대요. 거짓인데 기각? 이상하잖아요. 그쵸?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1 베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예요? 4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객관식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22년에 1 베타래요. 연가설이 거짓일 때 연가설을 기각할 확률이래요. 이것이 크면 1.5류 또한 크대요. 이게 뭘까요? 네. 검정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검정력. 그래서 이렇게 또 9번 나온 다음에 10번 나왔습니다. 통계 가설에서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일종 오류는 거짓인데 이를 채택하는 오류. 네, 이거 아니죠. 이종이죠. 참인데 기각하는 것 뭐예요? 일종이죠. 거짓인데 채택하는 결정을 내리는 확률을 뭐라 그래요? 확률이라고 표현하네요.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베타. 답은 뭐예요? 3번. 참인데 기각하는 건 알파. 거짓된 건 1 베타. 그래서 답은 뭐예요? 3번입니다. 네, 가설 검증까지 여러분들 하셨고요. 뒤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변수에 관한 설명입니다. 변수, 키, 몸무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키, 몸무게와 같은 변수는 질적 변수에 해당한다. 옳은 것이잖아요. 옳은 것, 옳은 것. 네. 키, 몸무게는 질적 변수가 아니라 양적 변수니까 이건 아니겠네요. 자, 이산 변수는 변수값 사이 많은 중간값을 가진다. 이산 변수가 뭐냐면 정확히 구분되는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산 변수에는 중간값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중간값을 가질 수 없다예요. 다른 변수에 영향을 받는 변수는 독립 변수예요?
종속 변수죠. 자, 질적 변수를 숫자로 나타내도 숫자는 기호에 불과하다. 네, 이게 맞는 겁니다. 연속 변수의 값에서 다른 값이 존재할 수 없다? 아니죠. 연속 변수는 늘어진 값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세부적인 값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여기 존재할 수 있다. 네, 여기는 종속 변수, 중간값을 가질 수 없다. 그 다음에 양적 변수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3번 실험 연구라는 걸 나왔잖아요. 여기서 실험 연구에서 네, 나머지 한두 개 요인을 변화시키고 나머지 요인을 일정하게 엄격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연구, 실험 연구니까 뒤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제가 끄집어 놓은 건 사실 그게 아니라 조작되거나 변화되는 요인을 뭐라고 그래요? 조작되거나 변화되는 요인을 독립변인, 그 다음에 측정되는 결과를 종속변인이라 하고, 그러니까 통제변인에 통제되는 요인들, 동그라미의 통제변인, 일정하게 통제되는 요인들을 통제변인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실험 연구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눴습니다. 14번입니다. 학업 노력은 학업 성적에 영향, 열심히 공부하면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이 두 변인 간의 관계는 지식 수준에 따라 달라진대요. 지식 수준에 따라서. 이처럼 두 변인과의 관계의 제3의 변인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변인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제3인의 변인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 제3인의 변이 달라지는 것. 네. 조절 변인이라고도 합니다. 조절 변인. 자, 대인 효능감은 학기 초 학교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니까 학기 초의 생활 적응이, 그러니까 학기 대인 효능감이 높으면 학교 생활에 잘 그 적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두 본인 간의 청소년 지각한 교사의 관심 정도에 따라 달라진대요. 줄 변인의 관계가 제3 변인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때 이 변인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조절 변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에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제3 변인에 의해서 달라진다. 그쵸? 제3 변인을 의해서 달라진다. 이때는 뭐예요? 조절이에요. 근데 밑에 거 보세요. 독립 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 변수의 원인이 된대요. 부모의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학교 적응수준이 높으며 자아존중감 설명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이것에 해당한다. 이걸 홀쭉하게 견지하기에 위계적 구조방식 모형을 활용한다. 밑에 거 다 읽지 않아도 잘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거 뭐예요? 이거 매개변수라고 했잖아요. 매개변수. 그래서 매개변수와 조절변수라는 것을 설명해 놨고 저희가 시험에서 보실 때 14번, 15번에서 주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제3 변인에 의해서 달라진다. 어, 변인의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독립변수인 결과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다. 이것을 잘 캐치하시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푸실 수 있다고, 푸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4절 가설에 대한 이해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학습하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자신이 높아 가지 않을까 싶어요. 공부하는 방법은 저하고 따라오시는 것,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기 전에 꼭 반드시 여러분이 먼저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저하고 해설을 듣는 것, 끝나고 난 다음에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한번 가서 복습하시면 아마 더 여러분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연구 방법을 완벽하게 이해한다, 이건 아니에요.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1급 연구 방법론 공부잖아요. 이 1급 연구 방법론에서 우리가 최소한 40점은 넘자. 그래야 꽈락이 안 나잖아요. 그래야 일단 뭐 다른 걸 상관없이. 그런데 저희는 이 과정을 통해서 40이 아니라 최소한 60점은 넘자. 60점은 넘어야 평균 60점을 넘어야 되잖아요. 다른 과목에 관계없이 연구 방법론은 60점을 넘어놓고 다른 과목들을 가지고 합격 여부를 결정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100점 맞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표는 60점에서 65점만 맞아도 충분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학습하시다 보면 새로운 거 나타나서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60점만 넘으면 여러분 합격하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또 연구 방법에서 관심 있으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